드디어 읽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꽤 유명한 편입니다. 예상은 첫 번째로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이런 인물들 간의 이야기였구나.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미음사 세계문학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61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을 읽고 왔습니다. 읽어야지 하면서 정작 손이 안 갔던 작품, 설국입니다. 가와바타 문학의 절정이라고 하고요. 가와바타를 일본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작품이라고 하죠. 가와바타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긴 대표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아껴뒀다가 어디 휴양지라도 가서 차분히 몰입해서 읽고 싶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드디어 읽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역시 소설은 직접 읽어봐야 한다 하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소설이었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요즘 대선을 앞두고 나라 분위기가 좀 심란하죠? 완독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기에는 더욱 손이 안 갔을 만한 작품입니다. 어쨌든 완독했고요. 작가 소개 후에 리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899년 일본 오사카에서 칠삭둥이 미수가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의사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사망하고 3살 때는 어머니도 사망했어요. 이후 조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7살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10살 때는 다른 친척집에 맡겨졌던 누나도 죽고 15살에는 단둘이 살았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가와바타는 중학교 시절에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워낙 병약한 체질이었던 데다가 일찍부터 이런 사별의 아픔을 겪으면서 평생 허무, 고독, 상실감, 죽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1912년에 이바라키 중학교에 수석 입학했는데요. 이미 그 시절에 소설가의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920년에 도쿄 제국대학 영문학과 입학하고 이듬해에는 국문학과로 전과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16살 소녀와 사랑에 빠져서 약혼한 일도 있었는데 이 사랑은 결국 파혼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가와바타는 대학 시절에 만든 문학동인지 신사조에 어떤 약혼을 발표하고 다양한 전위문학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문예시대를 창간했고요. 요코미스 리이치 등과 신감각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신감각파 운동이란 감각적이고 주관적으로 현실을 재창조하여 묘사하는 문파를 말해요. 여기서 16세의 일기라는 작품을 실었는데 할아버지가 죽는 과정을 보면서 기록했던 일기, 거기에 바탕을 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가와바타는 주로 단편소설을 집필하여 단편집으로 묶어냈습니다. 특이한 것은 어떤 단편소설을 발표하고 그 후에 연작 형태로 쓴 단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출간하는 방식을 자주 썼다는 것이에요. 설국의 경우에 일단 고마코의 실제 모델인 마스에를 에치고 유자와 여행 중에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5년에 저녁 풍경의 거울이란 제목으로 문예춘추에 발표했고요. 그 후 연작 형태로 쓴 단편들과 모아 1937년에 설국을 출간하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은 발표 후에도 12년 동안 여러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최종 완결판은 1948년에 출간되었어요. 1957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천우학, 산소리, 잠자는 미녀 역시 이와 같이 단편이 먼저 나온 후에 뒤이어 나온 연작과 합해져서 한 작품으로 출간된 경우입니다. 가와바타의 작품은 감각적인 묘사가 뛰어나서 그런지 이 세 작품도 후에 모두 영화화되었습니다. 신초샤에서는 1948년부터 가와바타의 작품들을 모아 가와바타 야스나리 전집으로 간행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전 19권에 달하는 이 전집은 1974년에 완결되었습니다. 가와바타는 1958년에 괴테 메달, 1960년에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1968년에는 일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죠. 이것은 1913년 타고르에 이어서 동양에서 2번째로 받은 노벨문학상이었습니다. 1971년에는 일본 근대문학관 명예관장으로 추대됐어요. 1972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던 가와바타는 퇴원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자택에서 가스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의 책상에는 집필 중인 원고와 뚜껑이 열린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가 죽은 후 이듬해에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이 제정되었습니다.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61권 설국, 418권 명인으로 가와바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꽤 유명한 편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독자도 바로 터널을 거쳐서 소설의 배경으로 진입하게 되죠. 소설 중에는 사건이 흥미로운 소설이 있고
인물이 흥미로운 소설도 있는데 이 소설은 배경과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는 소설입니다. 이와 같은 소설로는 시베리아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골딩의 파리 대왕,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 같은 작품들이 있죠. 몇 주 전에 읽었던 아베코브의 모래의 여자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거기가 모래의 세상이었다면 여기는 눈 세상, 거기는 땅 밑에 집이 있었다면 여기는 높은 지대에 건물이 있습니다. 모래의 여자에서는 모래의 특질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모래 자체가 중요한 소재로 쓰였잖아요. 이 소설에서 눈은 배경이 되는 마을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이 주요합니다. 아름답고 고립돼 있고 적적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인 거죠. 초반에 이 지역이 눈이 말도 못하게 오는 곳이라고 해서 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눈으로 인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만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눈의 비중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설은 도쿄에 사는 시마무라라는 남자가 눈의 마을, 즉 니카타 지방의 게이샤를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시마무라의 시점으로 진행된 소설이고요. 그런데 그가 이 지방에 올 때는 다 눈이 한창 내릴 때가 아니었어요. 5월, 그러니까 봄에 왔었고 춥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눈폭탄이 오지 않은 12월 초순에 왔었고 가을로 접어드는 늦여름에 왔단 말이에요. 예상은 첫 번째로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뭔가 비현실적인 배경이라는 점은 모래의 여자와 동일해요. 또 일본 작품을 읽을 때에 그 특유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문장이 뭔가 뚝뚝 끊기는 것 같은 느낌? 이 작품은 당연히 모래의 여자처럼 투박한 느낌이 드는 문체는 아니었지만 서정적인 문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본틱한 문장의 느낌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일본틱한 그런 느낌입니다. 감각적인 묘사가 주를 이룰 거라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눈고장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 인상을 얘기할 때도 깨끗하다고 표현하고요. 깨끗한 다다미 방이라든지 여자의 깔끔한 생활 태도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샤미센이라고 하는 일본 현악기의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하죠. 따뜻한 온천탕과 대비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눈과 대조되는 여자의 붉은 뺨을 묘사하는 부분, 또 화재가 난 장면에서의 그 화염,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예상을 빗나간 부분은 이 소설에 나온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입니다. 저는 배경이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서 그 안의 내용도 뭔가 순수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묵직한 감동을 기대했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 시마무라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무위도식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니가타 지방으로 와서 고마코라는 게이샤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요코라고 고마코와 같이 지내는데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 그 여자에게도 관심을 보입니다. 뭐지? 이런 인물들 간의 이야기였구나.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설국에 대한 이미지가 변형되면서 저에게는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 독서 경험이었어요. 모래의 여자냐? 설국이냐? 하면 저는 기묘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여자 쪽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가 풍기는 정서를 저는 다음 두 키워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작가 소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와바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병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허무나 고독에 대한 정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작품도 그래요. 주인공이 헛수고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하더라고요. 고마코가 기특하게도 게이샤 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쓰거든요. 16살 때부터 읽은 소설도 기록해뒀어요. 비록 부인 잡지에 불과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시마무라는 헛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애정에 집착하는 것도 헛수고라고 얘기해요. 헛수고라고 말하는 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다고 뭐 그래봤자 결국 남자가 무의도식하는 와중에 하는 일도 사실은 그런 헛수고의 일환입니다. 시마무라가 하는 일은 외국 서적에서 사진이나 글을 보고 서양 무용을 비평하는 일이에요. 서양 무용을 직접 본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 일본 무용계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는 글인데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시마무라는 등산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헛수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고마코에게 헛수고라고 한 말은 사실은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정서는 시마무라의 비현실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눈이 내린 마을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풍기죠. 그런데 그건 아름답고 신비한 쪽의 비현실감이라면 시마무라는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싫고 거기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비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체념, 자조, 무기력, 허무, 방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이랄까요? 그저 물려받은 재산으로 무의도식하고 그때그때 욕망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오랜만에 참 비호감인 주인공이었습니다. 좋게 봐주면 애처로운 거고요. 작가는 그런 인간의 삶과 허물을 이 다소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배경 속에서 한번 제대로 표현해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배경이 되는 이 말 자체가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스키 타러 오는 사람들, 단풍 보러 오는 사람들, 온천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어디 리조트 같은 곳이랄까요? 우리는 남자 주인공의 나이도 모릅니다. 요코와 고마코 두 여자의 관계도 아리송하고 전체적으로 여백과 구멍이 많은 작품이에요. 그럼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는가? 한 장면, 남자가 지지미 산지를 찾아간 장면이 저는 좀 튀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미 원단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이 옷감 좋아하는데 쭈글쭈글하고 시원한 옷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 따르면 이 원단은 실을 자아내는 과정부터 옷감을 다짜기까지 모든 일이 눈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기나긴 겨울에 산촌 여자들의 일거리가 되는 거죠. 봄이 되면 지짐이 장이 서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지짐이는 만드는데 워낙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지도 못한다고 해요. 처음에 시마무라는 사람 간의 애착이 지짐이 한 장만큼도 뚜렷한 형태를 못 남긴다. 육체적 친밀감이 지짐이 수명만큼도 못 된다. 역시 이렇게 허무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지짐이 장인이 죽어도 아름다운 지짐이는 남지 않는가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온 마음을 바친 사랑의 흔적은 그 어느 때고 미지의 장소에서 사람을 감동시키고야 마는 것일까? 자신에게 쏟아붓는 고마코의 사랑을 떠올린 것이겠죠. 허무해 보이는 삶에서 아름다움과 의미의 순간을 포착한 부분인 것 같아서 주목해 보았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비현실감은 작품 끝까지 유지돼요. 끝부분에 극장으로 쓰던 고치창고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 현장에서 남자는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봐요. 바야흐로 이 작품의 비현실감이 우주로 확대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마무리한 한 단어를 여기서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제게 남긴 한 단어는 비현실감입니다. 게이샤 고마코입니다. 이 소설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나오는데요. 이미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을 겪었죠. 10대에 첫 남편과 사별했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5년째 매여있는 몸입니다. 또 화류계 여성이다 보니까 거의 늘 술에 취해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일기를 쓰고 읽은 소설을 기록해두는 여성이잖아요. 자신과 삶을 돌아보는 내면이 있는 여성인 거죠. 늘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사는 여성, 최선을 다해 허물을 극복하며 생기 있게 사는 여성, 고마코가 원픽 인물입니다. 다음 작품은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벨킨 이야기, 스페이드 여왕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 책이에요. 푸슈킨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의 책을 읽은 적은 없기 때문에 빨리 만나고 싶었던 작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리얼리즘 소설의 선구자라고 하고요. 천재 시인이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천재란 독보적이고 탁월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명성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직접 감상해 봐야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꾸준히 책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도 즐겁게 읽고 오겠습니다.